코스피가 6천을 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는 지금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길을 나서 보십시오. 식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경제 좋습니까? 아무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괴리,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포에서 11년간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손님이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업 신청 건수,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정부가 크게 말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SKY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청년이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이력서 60장을 넣었습니다. 면접 연락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질 실업률은 20%에 가깝습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숫자입니다. 인천에서 직원 50명 규모의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주문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율이 이익을 다 먹어버립니다. 달러로 원자재를 사고 원화로 대금을 받습니다. 원화는 지금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진은 이미 0입니다. 주식은 사상 최고인데 왜 내 삶은 더 힘들어졌을까요? 지금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갑은 주류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는 지금 단순히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충돌합니다. 그 충격은 주식을 한 주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옵니다. 지금 이 돈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세 개의 위험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첫 번째, 33조 원. 지금 주식시장 위에 걸려있는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이건 이론적 위험이 아닙니다. 이미 신지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 1,500원. 정부는 여러 차례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 더 이상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미국 최대 은행이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6년은 2008년을 반복하고 있다. SNS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투자 전략가의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키웁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먼저 바닥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실물 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 1968조 원. 한국 가계부채 총액입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한국 GDP의 약 90%입니다. 1년 동안 이 나라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 그 돈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채권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채가 이 수준에 이르면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소비하지 못합니다. 이자를 내고 남은 것으로 삽니다. 소득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 구매력은 줄었습니다. 정부가 여러 번 돈을 풀었는데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의 무게를 가장 직접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대기업이 아닙니다.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자영업도 괜찮아지겠지? 이건 위험한 오해입니다. 지금 자영업의 문제는 경기 사이클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비 행동이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옷, 생활용품, 잡화. 한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으로 삽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손님을 잃은 건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밖에 나올 이유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예전엔 달랐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작은 것들을 더 샀습니다. 그게 한 골목을 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그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오프라인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배달앱도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남는 게 없습니다. 폐업 건수는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성장하고 있는 매장은 딱 두 종류입니다. 다이소와 약국 체인. 나머지는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를 보면 청년 실업률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 구직을 포기한 청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 10시간 아르바이트도 취업으로 셉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진 단기직도 취업으로 셉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달라집니다. 구직 포기자, 불안전 취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청년 실질 실업률은 20%에 가깝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한국이 수년째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이유,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청년 실업은 20년 후의 인구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한국은행은 지금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앞에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대가를 치릅니다. 금리를 동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수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소비자는 더 빌리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자금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성장은 제자리이거나 후퇴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담대, 소비자 대출을 안고 있는 수백만 가구에 즉각 압박이 옵니다. 가계부채 2천조 원에 0.25%만 올려도 수만 가구가 위험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꺼지려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핏 경기 부양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집니다. 외국 자본이 달러로 이동합니다. 원화가 약해집니다. 환율이 폭등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올해 1월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동결한 이유, 문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시장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5조 원 긴급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공식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자극하고 노동자를 보호한다.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으면 내수는 잠깐 숨을 쉽니다. 일부 가구는 몇 달을 버팁니다. 시장에는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채 발행입니다. 미래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푸는 1조 원마다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공적 채무가 쌓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환율과 인플레이션 압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가장 정확한 비유는 이겁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청구서는 더 커집니다. 그 다음 달도 한도가 찰 때까지. 실물 경제는 안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정점을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바닥을 보려 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그 토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들여다봅니다. 코스피 6000, 언론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무엇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한 겹씩 벗겨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층, AI 반도체 기대감입니다. HBM,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지금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공급자입니다. HBM 시장은 1년 만에 55조에서 83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와 현실은 다릅니다. 두 번째 층, 코로나 이후 풀린 글로벌 유동성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연준 자산은 2019년 4조 1,700억 달러에서 6조 6천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 돈은 미국, 일본, 한국, 가릴 것 없이 모든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경제 기초 체력과 상관없이. 이건 성장이 아닙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세 번째 층,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입니다. 주변에서 수익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시장이 정점에 가장 가까울 때 진입합니다. 세 가지 원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실제 건강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경제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와 무관하게 오른 겁니다. 코스피에는 수백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직면하지 않으려는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10층짜리 건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래 4개 층을 2명의 인부가 지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건강하면 건물은 버팁니다. 그들이 기침을 하면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 반도체 사이클 때문이든 단기 뉴스 때문이든 나머지 80% 종목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코스피는 급락합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오른다고 해서 더 넓은 경제가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약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장에 레버리지로 걸려있는 33조 원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숫자에 대해 이제 직접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신용융자,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당신에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더 많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증권사가 돈을 빌려줍니다.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 레버리지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전체에서 수익이 납니다. 수익은 3배로 커집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주식이 20%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20%가 아닙니다. 증권사에 빌린 돈은 그대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 대부분을 잃습니다. 손실도 똑같이 증폭됩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신용융자 잔고는 33조 원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한 사람의 33조 원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각자 레버리지를 안고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시장에 걸려있는 33조 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증권사는 그 주식을 담보로 잡습니다. 담보 가치가 안전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마진콜입니다.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즉시 주식을 시장에 팝니다. 묻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대매매입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당신에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더 빌립니다.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삽니다. 주식이 20% 하락합니다. 가치는 1,600만 원이 됩니다. 증권사에 여전히 1,000만 원을 빚지고 있습니다. 담보 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집니다. 마진콜, 추가 납입할 돈이 없습니다. 증권사는 즉시 전량 매도합니다. 한 사람이 강제 청산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루에 수천 명이 동시에 강제 청산될 때입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시장에 던집니다. 주식이 10% 하락합니다. 첫 번째 그룹이 청산됩니다. 증권사가 매도합니다. 5% 더 내립니다. 두 번째 그룹이 기준선에 걸립니다. 그들도 청산됩니다. 7% 더 내립니다. 세 번째 그룹, 그리고 계속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삼성전자와 대형주들이 일시적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반대매매는 위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위기의 가속장치입니다. 33조 원이 걸려있는 이 장치에는 이미 연료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한국 시장의 모든 위기에는 항상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계산으로 투자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실질 수익은 주식 수익 빼기 환율 손실. 환율이 1,200원일 때 삼성전자를 샀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환율이 1,500원입니다. 주식이 20% 올랐습니다. 그런데 달러로 환산하면 그 수익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주식 수익은 플러스,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 그렇다면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2월과 3월 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환율이 매일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소용돌이입니다. 환율 상승 화살표, 외국인 순매도 화살표, 주가 하락 화살표, 개인 투자자 청산 기준 도달 화살표, 반대매매 발동 화살표, 주가 추가 하락 화살표, 시장 공황으로 환율 계속 상승 화살표, 반복. 환율은 전광판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주식시장과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연결하는 줄입니다. 그 줄이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올랐습니다. 두 번째 개입, 또 내려갔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이건 환율의 정상적인 등락이 아닙니다. 시장이 정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입 후에도 환율이 되돌아올 때마다 시장은 한 가지 신호를 읽습니다. 정부가 강한 위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 약한 위치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 그 인식이 자리 잡으면 시장은 세 가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 개입 얼마나 지속할 수 있습니까? 외환 보유고는 충분합니까? 근본 원인은 해결됐습니까? 세 질문 모두 답이 아니오일 때 환율은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심리전의 전장이 됩니다. 왜 정부가 약한 위치에 서 있는지 이해하려면 어떤 국내 정책도 막을 수 없는 힘을 봐야 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글로벌 금융에는 어떤 정책도 반박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돈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입니다. 애국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요청을 따르지 않습니다. 수익률을 따릅니다. 미국 금리는 5% 이상입니다. 한국 금리는 3%입니다. 2%포인트 차이. 달러 자산은 안전하고 수익도 더 높습니다. 원화를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의 취약점은 여기서 2배로 커집니다.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낮추면 미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자본이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원화가 더 약해집니다. 한국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외국 자본이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원화가 약해집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팝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무서운 숫자가 나옵니다. 외환 보유고가 무엇인지 다시 짚겠습니다. 정부가 쌓아온 달러 창고입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질 때 환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원화가 급락하면 한국은행은 달러를 시장에 풉니다.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을 낮춥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한국 외환 보유고가 2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2008년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도 아닙니다. 1997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 해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인들이 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해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연말 시장이 통상 안정적인 시기에 한 달 만에 수십억 달러를 썼다는 뜻입니다. 창고가 언제 바닥나느냐는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시장은 언제부터 바닥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부에는 좋아 보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통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원화가 약해질 때 장부상 외환보유고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현금 달러만이 아닙니다. 달러 가치로 환산하는 여러 자산들을 포함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 자산들의 환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장부 숫자가 좋아 보입니다. 이건 회계 효과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이 특히 심각합니다. 환율이 높았습니다. 이론상 장부 숫자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6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 실제로 푼 달러는 26억 달러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장부가 전부를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방어선은 진짜 돈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숫자는 회계로 부드럽게 포장됩니다. 시장은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시장은 소비 속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전광판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계좌도 없고 주식도 없고 해외 여행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옵니다. 첫 번째 단계, 한국은 원자재, 에너지, 식품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것들이 원화로 더 비싸집니다. 생산 원가가 오릅니다. 소비자 가격이 오릅니다. 두 번째 단계, 인플레이션이 올라옵니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더 줄입니다. 이미 약한 내수가 더 약해집니다. 이것이 역피드백 루프입니다. 환율 상승 화살표, 인플레이션 화살표,
구매력 감소 화살표, 실물 경제 약화 화살표, 환율 추가 압력. 세 번째 단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내수는 낮은 금리가 필요한데 이건 앞서 분석한 바로 그 함정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강요입니다. 네 번째 단계, 금리가 오르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자금 접근이 막힙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환율 해지를 할 규모가 안 됩니다. 양쪽에서 비용이 올라옵니다. 대출이자, 원자재, 마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폐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말입니다. 변동폭이 충분히 크고 빠를 때는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는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다른 수단을 꺼냈습니다. 기업의 외환 거래를 조사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공식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달러를 불법으로 쌓아두고 환율 압력을 가중시키는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의도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의도를 읽지 않습니다. 시장은 신호를 읽습니다. 시장이 읽은 신호는 이겁니다. 정부가 기업 금고를 뒤질 만큼 달러가 부족하다. 약함의 신호입니다. 강함이 아닙니다. 역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두려운 기업들은 합법적인 외환 거래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방어적으로 더 많은 달러를 보유했습니다. 외환 시장의 유동성이 줄었습니다.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환율은 더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금융에서 이 교훈은 오래됐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장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도 옳든 그르든 부정적으로 읽힙니다. 그때 정책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불안정을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환율, 외환 보유고, 역효과를 낳는 정책. 이것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글로벌 그림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월가 최고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계가 전해 본 적 있는 무언가와 닮아 있습니다. 2008년입니다. 매일 인터넷에는 위기를 예고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대부분은 틀려도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경고가 있습니다.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그가 공식 투자 보고서에 경고를 담았을 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백조 달러 규모 기관의 명성과 신뢰가 그 단어 하나하나 뒤에 서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2026년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2007년에서 2008년 한 세기 만에 최대 금융위기 직전과 불안할 정도로 닮아 있다. 닮은 것 같다가 아닙니다.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도 아닙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틀렸을 때 잃을 게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두 가지 구체적인 평행선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동의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2007년 WTI 원유 가격은 배럴당 70달러였습니다. 큰 전쟁도 없었습니다. 공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신흥국 수요 증가와 투기 자금이 원자재 시장으로 몰렸을 뿐입니다. 2008년 7월 147달러, 12개월 만에 2배 이상, 한여름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 이 전장이 됐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유가는 60% 이상 뛰었습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풀었습니다. 그래도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2008년 수요 때문에 2배, 2026년 전쟁 때문에 급등. 원인은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소름 돋을 정도로 같습니다. 에너지 비용 급등, 화살표. 전 세계 인플레이션, 폭발, 화살표. 중앙은행 금리 인상 압박, 화살표. 경제 급냉, 화살표. 금융자산 자유 낙하. 이건 첫 번째 평행선입니다. 두 번째는 더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 너무 늦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곳에. 예전에 탄광 광부들은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독해지면 사람보다 먼저 쓰러집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당장 나가라는. 금융에도 카나리아가 있습니다. 작고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 하지만 아래에서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 2007년 8월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가 3개의 펀드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연결된 펀드들이었습니다. 이유, 시장이 멈춰 자산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 세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정확히 13개월 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초 미국 최대 사모대출 펀드 중 하나인 블루아울이 투자자 환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공식 이유, 유동성 처리에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이유, 대출해준 회사들, 헬스케어, 바이오텍, 초기 AI, 이 빚을 갚을 만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2007년 BNP 파리바 펀드 동결, 2008년 시스템 붕괴, 2026년 블루아울 환매 중단, 다음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한번 본 사람이라면 오프닝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모대출 시장 규모 약 3조 달러, 5천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에만 2조 달러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2008년 위기를 일으킨 서브프라임 시장 전체 규모는 약 1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의 사모대출 시장은 그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3조 달러 중 얼마가 문제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은 공개 거래되지 않습니다. 실시간 가격이 없습니다. 매일 평가하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빙산과 같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면 아래는 아무도 측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개별 위험이 아니라 시스템 위험인 이유입니다. 펀드 하나가 무너지면 투자자들은 나머지 펀드에서도 돈을 뺍니다. 그 펀드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팝니다. 대량 매도, 화살표, 가격 하락, 고리가 조여듭니다. 3조 달러 전부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쇄 반응을 촉발하기에 충분한 규모면 됩니다.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자산 배분 전략이 있습니다. 단순한 원칙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다. 주식이 떨어지면 자금은 안전한 채권으로 흘러간다. 주식이 오르면 채권은 덜 매력적이다. 그리고 금,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마지막 피난처. 이게 전 세계 대부분 방어용 포트폴리오의 토대입니다. 2026년 3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동안 S&P 500이 2.5%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4.6%로 치솟았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도 내려갔습니다. 주식, 채권, 금, 동시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투자자들이 한 자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전부를 현금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을 때, 금융계에서는 이것을 현금 도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대 금융 역사에서 이 신호는 항상 가장 큰 위기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현금으로 달아나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원화는 약해집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국내 양쪽 모두에서 매도 압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그 소용돌이, 한국 국경 밖에서 이미 작동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자들이 매일 주시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심리적 기준선이 있습니다. 4.5%입니다. 국채금리가 4.5%를 넘으면 기관 투자자들의 계산이 바뀝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안전합니다. 10년간 연 4.5%를 받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합니다. 아니면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 주식 위험을 계속 감수할 수 있습니다. 4.5%가 선택지 A라면 주식은 설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월 트리플 셋오프 때 미국 10년 금리는 4.6%에 닿았습니다. 4.5%를 넘었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시장은 불을 만져보는 아이처럼 이 기준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닿을 때마다, 손을 뺄 때마다 긴장이 한층 더 쌓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실물 경제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레버리지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환율은 국가 방어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역사가 이미 본 적 있는 신호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많은 데이터를 지나왔습니다. 많은 숫자들, 많은 메커니즘, 적지 않은 위험들. 그런데 목적은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선명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파트에는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 각각의 조건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둘째, 지금 당장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어떤 시나리오에도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시나리오, 유가가 $100 위에서 2분기 이상 유지됩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4.5%를 넘어 그 위에 머뭅니다. 미-이란 전쟁은 더 확대되지도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불안정의 장기화 시나리오입니다. 붕괴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S&P 500은 고점에서 약 15% 조정됩니다. 5,800선 부근으로. 붕괴는 아닙니다. 하지만 늦게 진입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수익을 지우기에는 충분한 하락입니다. 시장은 방향 없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환경입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있어야 수익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코스피가 추가 조정 압력을 받습니다. 원화는 계속 약합니다. 수입 인플레이션이 지속됩니다. 한국은행은 계속 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기준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분석한 세 가지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사모대출 시장에서 블루아울의 뒤를 잇는 대형 펀드가 한두 개 더 무너집니다. 투자자들이 모든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블랙스완 시나리오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쌓이고 있습니다. S&P 500은 고점에서 20%에서 30% 하락합니다. 5천선이 무너집니다. 대형 AI 주식도 면역이 아닙니다. 사업 이익은 지킬 수 있어도 시장 밸류에이션은 매도 물결과 함께 끌려 내려갑니다. 비은행권의 연쇄 부도가 숨겨진 연결고리를 통해 전통은행 시스템으로 번집니다. 한국에서는 코스피가 이중 충격을 받습니다. 신용융자 반대 매매로 인한 국내 매도,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안전처로 돌아가면서 생기는 외부 매도. 환율은 1,600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빠르게 소진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IMF라는 단어가 정책 논의에 다시 등장합니다. 시나리오 1보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1이 고통이라면 시나리오 2는 세대의 상처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미-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납니다. 유가가 빠르게 $70대로 돌아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식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강한 회복 랠리가 옵니다. 주식, 채권, 금, 암호화폐 모두 함께 오릅니다. 투자 심리가 돌아옵니다. 안도 랠리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안도의 랠리.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속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석한 문제들, 가계부채, 신용융자, 약한 원화, 구조적 실물 경제 악화, 전쟁이 끝난다고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급성 증상이 아닙니다. 기저질환입니다. 안도의 기운이 거치면 시장은 다시 그 기저질환과 마주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온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랠리를 레버리지를 늘리는 신호로 읽지 마십시오. 그건 새벽이 아닙니다. 잠시 멈춘 폭풍 사이로 해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올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도, 보고서도, 이 영상도.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측이 틀려도 버틸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전체 자산을 원화로만 쌓아두지 마십시오. 원화가 붕괴할 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환율 변동성이 높은 환경에서 한 가지 통화에 100% 집중하는 건 불필요한 위험입니다. 달러 자산으로 20%에서 30% 정도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둘째, 실물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두십시오. 금, 원자재, 실제 현금 흐름이 있는 부동산.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과 통화 팽창으로 쌓아온 가치가 조용히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용융자를 쓰고 있다면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레버리지는 방향이 분명할 때 수익이 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있는 지금, 이건 레버리지의 환경이 아닙니다. 기다림과 자본 보존의 환경입니다. 시장의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타임프레임에 맞춰 투자하십시오. 농부는 가뭄이 오는 해가 있다는 걸 압니다. 밭을 떠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한국 경제는 정말 무너집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됐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면 너무 겁먹어서 기회를 놓치지는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돈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